최신 몬스터 파생 드라마 모나크, 몬스터의 유산 강세가 들이닥칩니다. 여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최신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괴수 우주에 몇 종의 괴수가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잡담은 그만하고 극 속으로 들어가죠. 영화는 먼저 1973년 해골섬의 줄거리를 모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비밀 소대를 파견해 이 미지의 섬에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갑자기 타이탄의 거대한 짐승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후 란다라는 박사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임종 유언을 녹음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불행하게 죽으면 그가 수년간 조사한 타이탄의 거수에 대한 자료를 남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상이 녹화되자마자 갑자기 란다 박사가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뭔가 무서운 것이 그를 쫓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해골섬의 유일한 거수 긴다리 암컷입니다. 그가 란다를 향해 광란의 추격을 펼치며 망칠 길이 없어지자 란다 박사는 둘러 배낭에 든 서류 가방을 꺼내 힘껏 바다에 던집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애군을 맞이할 때 갑자기 앞에 큰 바위가 천천히 떠오르자 거대한 바위개 한 마리가 일어섰습니다. 땅에 침입을 느꼈는지 개는 재빨리 거미와 싸웠고, 싸움이 한창일 때 란다 박사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12개의 긴다리가 바로 그의 길을 막았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오래지 않아 괴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여기서 밟혀 죽을 것입니다. 다행히 결국 2마리의 괴수가 뒤엉켜 바다로 추락하여 란다 박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겁탈 후 남은 생의 렌달은 바다에 던져진 배낭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13년 도쿄의 어느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어획물을 가득 건져 올렸고, 그 어부들은 쌓인 물고기들 속에서 란다에게 바다에 던져진 그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린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소포를 둘러싸고 천천히 전개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2015년이 되었습니다. 괴수의 제왕형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지 1년 만, 아버지 근택 교수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자 케이트라는 여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버지를 찾아 도쿄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단서를 근거로 아버지의 고택을 찾았을 때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는 것, 즉 상대방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앉아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케이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적당한 불량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도쿄에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로 케이트의 이복형 켄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케이트는 그대로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군중을 바라보며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케이트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당황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쫓겨난 켄타는 재빨리 그를 끌어당기고 이어 바닥에 있는 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피난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켄타는 케이트에게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도쿄는 1년 내내 고질라에 의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이미 지하에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고질라가 상륙할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미리 이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질라의 기억을 들은 케이트는 1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다리에서 고질라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는 아직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학교로 가는 길에 이 거대한 물건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군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인지 고질라는 다리 전체에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리 위의 사람들은 무고한 순환의 대상이 되고, 케이트는 그때 스쿨버스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됩니다. 시간은 현재로 돌아갑니다. 경보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질라가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려던 케이트는 오빠 켄타에게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셨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왕이면 같이 가서 진실을 찾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버지 사무실 열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루자와 교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신분에 의문을 품었고, 케이트는 당시 고질라가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후를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떠났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에 사고가 났다는 사후 뉴스가 보도됐지만 케이트는 아버지의 신분이 특이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근거로 눈앞의 지도를 쭉 찢었는데 과연 그 뒤에 비밀 금고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케이트는 먼저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생년월일을 테스트했지만 결과가 모두 틀렸고
모든 사람의 생년월일을 연결한 후에야 금고를 열었습니다. 의외로 안에 소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케이트는 급히 꺼내서 물건을 책상 위에 쏟았습니다. 비디오 봉투 등 자료들이 들어있을 뿐 소포에 그려진 도안을 보며 케이트의 기억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다리 위에서 그는 같은 패턴의 옷을 입은 신비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소포가 그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소포는 사실 란다 박사가 바다에 버린 것 중 하나인데 왜 이리저리 뒤척이며 케이트 아버지의 손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건태는 천재 해커이자 각종 골동품 음반과 비디오 수집 사건의 애호가인 절친 제니에게 찾아갑니다. 제니의 도움으로 그들은 곧 란다 박사가 남긴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을 푸는 순간 멀리 미국의 제왕 조직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자료에는 제왕 조직의 식별 코드가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이 비밀 자료가 도쿄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담당자는 재빨리 도쿄로 인원을 보내 어떻게든 자료를 넘겨받도록 했고 이를 몰랐던 케이트 세 사람은 자료 속 여러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종 몬스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물론 많은 몬스터가 있는 위성 지도까지 담겨 있는데 케이트는 사진 한 장에 할머니 미우라 게이코가 등장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듣자니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불행히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우라 케이코의 등장으로 1952년 필리핀의 스토리라인을 모아봅니다. 당시 젊은 미우라 게이코는 미군에 고용된 유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슈어라는 장교와 함께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알 수 없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또 란다라는 박사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의 모험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사와 함께 타이탄의 거수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하나씩 밝혀나갈 준비를 해봅니다. 이번 타임라인은 1952년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미군 정찰기가 원시 정글의 해안 근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탐지했기 때문에 미우라 게이코라는 일본계 과학자가 초대를 받아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와 동행한 사람은 중위 슈엘로, 열을 보호하고 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히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은 원시림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핵폭탄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글 깊숙한 곳을 따라 규칙적으로 사라지고 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길을 따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해자가 검사 장비를 설치했을 때 맞은편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자는 슈어 중위를 부르려고 했지만 갑자기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숲속에 무언가가 속력을 내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알고 보니 카메라를 손에 든 남자였는데 상대의 말도 기다리지 않고 슈어가 등 뒤에 나타나 그의 머리에 무기를 겨누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급히 자신의 이름이 윌리엄 랜더이고 퇴역한 해군이며 제2숲에서 은둔생물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자는 자신의 입에 은둔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랜다는 반박하지 않고 앞에 있는 기구를 바라보며 두 눈을 빛냈습니다. 군만이 이 장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교감 끝에 랜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Seems like maybe we're out here hunting for the same thing. 이어 랜다는 먼저 그들이 추적한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한 뒤 장비에 따라 계속 탐사하면 최종 결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란다 씨는 산 아래에 사는 주민이 거대한 용이 공중을 빠르게 노를 저어 불길을 그리는 것을 봤다는 전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란다, 선취 씨는 이 화선이 그들이 찾고 있는 이온 복사대일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슈어 중이 어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는 무슨 개똥 같은 신화 이야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해자를 데리고 탐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자가 갑자기 란다를 초대하는 바람에 슈어는 미우라 박사를 보호 감시하는 임무에 불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자의 결연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을 바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차를 몰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어가 떠나면서 해자는 란다의 루트를 따라 원시림을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다도 걸으면서 자신이 발견한 어떤 기발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계곡이 찍혔습니다. 이상한 것은 계곡에 낡아빠진 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되돌아오던 슈어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놀란 표정으로 맞은편 허공을 바라볼 뿐 란다의 입에서 나오는 신화 속 비룡이 남긴 불길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뭔가 깨달았는지 란다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이미 배 밑에 와 있었고
란다도 해자에게 눈앞의 군함의 유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라우도노라고 명명되었습니다. 1943년 태평양에서 갑자기 미확인 생물의 습격을 받아 결국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이를 들은 게이코는 태평양에서 8,0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데 이 배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 직접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곳 란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해자를 데리고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실 곳곳에는 부패한 기운이 감돌았고 이상하게도 랜다는 이곳저곳을 살피지 않고 맨 안쪽을 향해 걸어갔고 뭔가 찾은 듯 해자가 발걸음을 재촉해 따라오자 나무 상자를 열었답니다. 이상한 것은 상자 위에 란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말하길 그가 이 배에서 복무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몰하는 배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공격받은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유행이 살아남았습니다.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생물에 대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고함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두 사람은 급히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아까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액이 통로를 가득 메운 것은 분명 무슨 괴물이 이곳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길을 바꾸어 계속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고함 소리와 함께 랜다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부서진 철골에 눌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샤워얼 중이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다행히 샤워얼, 지유은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란다의 몸통을 옮기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선체의 아파를 피했지만 격렬한 포효 소리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미친 듯이 숲속으로 달려갔을 때 흑룡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군함 안에서 뚫고 나와 앞에 있던 침입자가 그 사람만 보고 훌쩍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몬스터는 몇 사람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세상에 이렇게 큰 생물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몬스터가 하나씩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도 긴밀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다시 2015년에 왔습니다. 케이트 몇 명이 란다 박사가 남긴 기밀 문서를 풀었기 때문에 제왕이 조직한 사람들은 곧 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니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후 다시 젠타이의 집에 도착했고 다짜고짜 란다가 남긴 자료를 젠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위험을 깨달았는지 아들을 달래며 물건을 내놓는 척하던 건태의 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어주며 빨리 도망치라고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의 엄호 아래 켄타는 방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밖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켄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거리에 나와 케이트 여동생과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것을 열어보니 젊은 슈어였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서 그들은 의논 끝에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빨리 가지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켄타가 사진을 꺼낼 때까지 그렇게 세 사람은 단서를 바탕으로 늙어가는 쇼에를 찾아갑니다. 켄타가 신분을 밝히자 슈어는 뜻밖에도 고인의 자손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켄타가 란다에게 남긴 자료를 말하려 하자 슈리 갑자기 그를 가로막고 몇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옛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때 그는 이미 제왕 조직에 의해 엄중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슈어는 그 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미지의 생물들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탐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어떤 모험을 만나게 될지, 어떤 미지의 타이탄 생물을 만나게 될지 계속해서 내려갑시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인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을 꺼내들었지만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무력화됐습니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몬스터와 지낼까요? 이번 호에도 완전히 새로운 타이탄 몬스터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난 회를 이어받아 제왕 조직의 눈밖에 난 케이트 세 사람은 나이든 슈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슈엘도 제왕 조직에 의해 비밀리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은 시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슈어는 그들과 함께 케이트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러 가고 싶어 했고 결국 오랜 친구 란다와 미우라에코의 아들로서도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아버지의 실종은 제왕 조직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믿었고 그렇게 말하며 몸에 지니고 있던 추적기를 잘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어 교도관의 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전 시니어 슈어는 몇 명을 데리고 켄타의 차를 빠르게 찾아갑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던지 슈어는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스스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제왕이 조직한 일꾼들이 오기 전에 슈어는 그들을 데리고 이 요양원을 탈출합니다. 케이트의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와 헤어진 후 탑승한 비행기가 설산에서 연락이 두절된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케이트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면 비밀리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제왕 조직의 사람들은 란다 박사가 남긴 기밀 문서를 찾기 위해 모든 공항의 출입구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그들을 데리고 살금살금 물길을 걸어야 했던 슈어는 이 거대한 화물선에서 미우라 케이코의 과거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1952년 필리핀 흑룡 사건 2년 후 거대한 선사시대 생물이 발견되면서 슈어는 작은 중위에서 일약 제왕적 계획의 수석 지휘관으로 발돋움했고 미우라 케이코와 란다 박사는 이 슈퍼몬스터들의 유래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세 사람은 실험을 위해 군 최고 장성을 직접 초청해 거대한 창고로 데려갔고 그 앞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군은 이것이 선사시대 화석이라고 생각했지만 슈어는 3주 전 인도네시아의 한 우림에서 발견된 신선한 발자국이라고 말해 거대한 괴수가 인간에게 숨어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슈퍼몬스터의 존재를 본 적이 없는 장군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끌어내려면 68kg의 우라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라늄이 이미 원자폭탄 1개 분량에 이르렀으니 장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 임의로 이 해결료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선사시대 괴수는 핵무기와 방사능을 에너지로 몸에 흡수하고 이는 곧 언젠가 그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그를 끌어내야 비로소 평화 공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장군은 현장에서는 응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군이 떠나면서 세 사람은 고위층이 반드시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몇 달을 기다려서 최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태평양 중서부의 환초섬에서 실험을 하고 3명을 초청했습니다. 다만 군 당국이 해결료가 아닌 소형 수소폭탄을 제공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심해에서 온 그 슈퍼몬스터를 일거에 없애려는 것이 분명했고 이는 세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큰 활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괴물들의 유래를 추적하고 연구하기를 원하지만 군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직접 제거하려고 합니다. 슈어가 한바탕 논리를 펼쳤지만 최고 지휘관의 권한 아래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조용히 군과 함께 해변을 한참 더 지켰지만 괴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괴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소나에 이상한 반응이 오고 곧이어 바다 한가운데에 느릿느릿 솟아오른 언덕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핵폭탄에 이끌려온 고질라였습니다. 그가 몸을 뒤척이는 것만으로 바다 위를 뚫고 수소폭탄 앞에 도착했습니다. 100m가 넘는 거대한 물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으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슈퍼몬스터에 직면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형 수소폭탄이 터질 것 같자 미우라 박사는 앞으로 나서서 막으려다 쫓아가던 슈어에게 한사코 바닥에 깔립니다. 두 사람이 쓰러지면서 핵폭발 카운트다운도 끝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군은 이 몬스터를 소멸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시 출현하고 부피가 커져서야 인류는 핵폭탄이 소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에너지 보급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슈어 몇 명은 수로를 통해 한국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슈어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게다가 그는 오랜 친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세관에 의해 길이 막혔고 그들은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되어 먼저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슈어는 이론을 세우려다가 그중 한 사람이 직접 그에게 호되게 꾸짖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옛 친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두호라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몇몇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찾아 케이트의 아버지가 실종된 눈 덮인 미국 알래스카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검색한 후에야 뉴스에서 추락한 그 비행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온 땅의 잔해를 보며 어쩌면 케이트와 켄타 아버지가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나쁜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가 살펴보니 조종사의 시신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둘러 주변을 한 바퀴 더 찾았습니다. 마침내 멀지 않은 산비탈에서 멀쩡한 천막을 발견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숨어있는 것인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갔을 때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적힌 글씨로 케이트와 켄타, 건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밖에서 두호는 갑자기 눈앞에 있는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괴물에 의해 찢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험을 깨달은 그는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재빨리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막 비행기를 띄워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할 때 갑자기 거대한 눈 괴물이 눈 속을 뚫고 나오더니 그는 비행기의 날개를 찢고 입김을 불어 비행기 전체를 얼렸습니다. 타이탄 괴수의 거대한 외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란다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괴물은 울부짖으며 네 사람을 향해 걸어왔고 몇 사람은 그런 거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얼음 구멍에 숨어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왕적 프로젝트 4화에서는 괴짜 생물들이 등장할 예정이라 기대가 됩니다. 지난 회에 이어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한 케이트 사인조가 설산에서 눈괴를 만나면서 샤올의 오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어 비행기를 파괴한 뒤 사람들을 향해 포효를 외치려 하고 결정적인 순간 켄테는 재빨리 신호총을 꺼내 신호탄의 엄호를 이용해 눈괴의 주의를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 사람들은 부근의 얼음 구멍으로 숨어들어 얼음 구멍의 엄호를 이용하여 잠시 눈 괴물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는 반스라는 여성이 쾌적하게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의아한 표정으로 차에 들어서자 오래된 장비가 계속 깜박거렸습니다. 의문을 품고 그녀는 이 오래된 골동품을 새 장비에 연결했는데 그 결과 기이하기 짝이 없는 판독값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반스는 재빨리 제왕 조직에 전화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제왕이 조직한 47번전 초소로 괴수의 출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수집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고와 함께 제왕 조직의 고위층은 곧 그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반스는 고위층에게 30AHz 수준의 감마선을 감지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별일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방사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사선의 급증은 펄서와 우주의 거대한 블랙홀에서만 나타났지만 그가 감지한 것은 고질라가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하기 전날 지구에서 왔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종합해보면 지금 어디선가 타이탄급 몬스터가 등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음 괴수의 공격을 받은 몇몇 사람들은 얼음 구멍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얼음층을 통해 몇몇 사람의 머리 위에 서리 몬스터가 어렴풋이 보이는 몬스터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동이 너무 커서 샤오메이의 발밑에 얼음이 순식간에 갈라져 두 발이 바로 물에 빠졌는데 이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순간 머리를 직접 자극하지만 그 위에 서리 괴수가 멀리 떨어지지 않자 메이는 소리 하나 내지 못할 정도로 꾹 참았습니다. 얼음 괴물이 떠난 후 물에 빠진 샤오메이는 소리치려고 하자 샤오얼에게 다시 얼음 괴물을 건드릴까 봐 입을 막았습니다. 이때 켄타가 다가가 메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메이는 손을 탁 치며 켄타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알립니다. 켄타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알고 보니 도쿄에 있을 때 예술가였던 켄타는 그가 처음 미술 전시회를 준비할 때 샤오메이를 만났습니다. 첫 전시회를 기념해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켄타가 지나가는 샤오메이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묘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켄타가 설계한 바에서 술을 마시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이 새순배 돌자 켄타는 샤오메이와 함께 자신의 작업실로 가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메이도 자신의 별빛을 꺼내 켄타와 함께 구경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켄타 등은 어느새 산꼭대기에 올라 멀리 칠색의 빛을 보았습니다. 케이트와 슈어가 상황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 켄타는 반대 제안을 했고 그는 그 전에 언덕 너머로 어렴풋이 텐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단서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건태는 먼저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샤오얼은 그에게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동족을 만나든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 설산을 떠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측은 서로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걷다가 케이트는 그들이 원래 눈 괴물의 공격을 받은 곳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지역을 한참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케이트의 막막함과 수수께끼를 알아차리고, 슈어는 이것이 거대한 짐승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이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누이 동생은 더 이상 몸을 녹이지 않으면 그대로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못해 세 사람은 케이트의 아버지가 묵었던 막사로 잠시 돌아갔고 불더미에 불을 붙여 여동생의 난방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유일한 희망은 케이트의 아버지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어가 단신으로 근처로 가서 상황을 조사하려고 할 때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격렬한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고 마치 눈 괴물이 다시 온 것처럼 보였고, 슈어는 서둘러 케이트 두 사람을 끌고 캠프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이 얼마 뛰지 않았을 때 얼음과 눈 괴물이 순식간에 캠프를 파괴했습니다. 이때 제왕 조직은 반스의 발견에 따라 고질라가 샌프란시스코 다리를 파괴한 것처럼 곧 나타날 몬스터가 인간을 공격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대를 파견해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건태가 떠난 지 얼마 만에 그가 본 캠프에 도착했지만 이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지만 건태는 확실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장비를 보며 건태는 그들을 이용해 지원을 구합니다. 샤오얼이 살아서 떠나려면 먼저 설괴의 추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까 설괴가 불길을 희석시키는 걸 보면 이놈이 불빛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어는 친구의 시신을 이용해 폭발물을 만들어 상대를 쫓아낼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중 헬기 한 대가 갑자기 날아왔고 동시에 놀란 눈 괴물이 다시 흙을 뚫고 나와 비행기가 착륙한 뒤 산산조각이 나도록 비행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일한 구원 희망마저 무너질 판에 슈어는 미리 폭발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눈 괴물의 관심은 빠르게 화염에 빨려 들어갔고 그가 고개를 돌린 채 달려가더니 큰 입에서 화염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숄과 케이트 두 사람은 재빨리 헬기를 향해 달려가 화염의 눈을 들이마시고 다시 토둔을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함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니 그는 아버지가 남겨둔 장비를 통해 지원 호출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비행기에 오른 후 슈어은 갑자기 큰 협곡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색빛 아래 거대한 물건이 곧 나올 것 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구조기가 사람들을 인근 도시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는데 그들을 맞으러 온 것이 제왕의 조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는 또 다른 타이탄 몬스터가 등장할까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지지는 저의 업데이트의 원동력입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제왕의 계획 5화가 왔습니다. 이번 호는 우리에게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제왕이 계획한 세계관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고질라와 무토의 충격적인 전쟁으로 오늘날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2014년 그 참사를 돌이켜보면 아직 괴수의 왕이 되지 못한 고질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상륙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물체에 당황한 인류는 상대가 도시에 들어와 함부로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문대교에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무기는 고질라의 한치의 상처도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경로시켜 다리 전체를 발설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케이트도 다리 위에 한 사람일 뿐이었고 그는 이 타이탄의 거대한 짐승의 공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고질라가 적과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군의 선제 공격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금문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고질라와 무토히 놀라운 전쟁이 있은 후에야 인류는 고질라가 실제로 인간을 적극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비로운 생물들, 인간도 그들이 마음대로 도시에 상륙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존재했던 제왕의 조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목적은 이 괴물들의 존재 증거를 찾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상대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케이트의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 고질라 사건 이후 뭔가 기밀 임무를 받은 듯 아내와 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케이트는 이 위험하고 무거운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이들 4인조는 설산에서 운 좋게 탈출했지만 결국 제왕 조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제왕 조직의 목적은 당시 윌리엄 랜다가 남긴 기밀 문서를 찾는 것인데 여기에는 각종 몬스터의 자료뿐만 아니라 이 신비한 생물들의 숨겨진 좌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뒤척여 케이트 등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추적을 피하는 길에 켄타로부터 바다에 던져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왕 조직은 그들 몇 명을 잡았다고 해도 남겨진 기밀 문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유일한 컴퓨터 해커인 샤오메이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단지 눈앞에 있는 이 여자아이에게 백업이 있기를 바랐지만 상대방의 질문에 샤오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은 샤오메이에게 이미 샤오메이의 정체를 알아냈으니 서로 도와야 한다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왕 조직의 일부 지도자들은 케이트 같은 사람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그들을 놓아주고 케이트의 아버지를 계속 찾는 것이 조직의 뜻밖의 기쁨을 줄지도 모릅니다. 여성 리더는 동의했지만 나이든 슈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정했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케이트, 메이, 켄타이는 풀려났고 제왕 조직은 그들을 추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까지 했습니다. Wake up! You stuck your noses in shit you don't understand. You are goddamn lucky to be alive. 제왕의 조직이 떠나면서 세 사람은 정말 상대방이 자신을 놓아준 줄 알았습니다. 실종된 아버지를 계속 찾기 위해 이번에는 케이트를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습니다. 고질라와 무토히 대전 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현재 생각은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가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파괴된 후 군대는 이미 그곳을 완전히 봉쇄했고 현재로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 케이트는 두 사람을 데리고 먼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도 이곳에서 케이트의 어머니를 만났고 케이트는 아버지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비록 그가 실종되었지만 이놈이 무책임한 남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알고도 무너지셨지만 하지만 실종된 남편을 찾기 위해 케이트 여럿을 도와 폐쇄된 구역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케이트의 어머니는 연방긴급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재난지역을 자주 드나들어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료의 도움으로 케이트 세 사람을 쉽게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아무도 없는 모퉁이에서 어머니는 그들에게 군인들이 순찰을 돌며 마주치면 심한 경우 즉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사람이 조심해서 경계하고 날이 밝기 전에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 모이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차만이 몇 사람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작별을 고하고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 나선 케이트 여럿은 여기저기 파괴된 도시들로 인해 케이트는 이따금씩 그 비참한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 사람이 몰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반대편 갇힌 슈어는 이때 뜻밖에도 젊은 시절의 자신과 혜자 란다 사이의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지나간 일들이 본물 터지듯 순식간에 이 영감의 머릿속을 휩쓸었습니다. 얼마 후 제왕 조직의 고위층이 이곳에 왔습니다. 슈어는 최초의 제왕적 조직 설립에 협력한 일원으로서 여성 고위층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왕 조직이 처음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슈엘은 요양원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고위층은 그가 왜 요양원을 탈출했는지 그리고 윌리엄 랜다가 남긴 기밀 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슈어는 대답 대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Monarch is wrong and has been for a long, long time. 이때 케이트 세 사람은 한참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 않아 몇 명이 슬그머니 들어가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방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색 끝에 세 사람은 케이트가 땅에서 위성 지도를 찾을 때까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성의 아크 궤도를 보고 있던 케이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남긴 자료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무슨 뜻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도를 보던 건태는 문득 햇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만들었던 예술품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투영을 주제로 한 제품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예술품 제작에 참여했고 그래서 켄타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의 좌표를 종이 한 장으로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두 사람을 시켜서 위성 지도를 벽에 걸게 하고 이어서 켄테가 그린 종이를 유리에 붙였습니다. 아침 햇살 덕분에 표시된 점이 위성 지도에 빠르게 투영돼 새로운 좌표가 됩니다. 4인파의 궤적에 따라 케이트는 규칙을 찾아 아버지의 다음 기착지가 아프리카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돌아가 어머니와 합류한 후 무사히 재난 지역을 떠났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프리카로 떠나려 할 때 샤오메이는 갑자기 구석으로 살금살금 다가왔고 그녀가 휴대전화를 꺼내 제왕 조직에 전화를 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끝.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보완된 세계관이 우리가 세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줄거리는 좀 끌리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난번 군은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고질라가 실제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왕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1954년 환초섬에서 핵폭발로 시작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타이탄의 거수를 만났을 때 수소폭탄을 직접 사용하여 이 거대한 위협을 해결했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고질라는 사라졌습니다. 몬스터를 해결한 줄 알았던 군은 뒤늦게 노래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제왕의 계획을 맡은 쇼어는 장군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우라 게이코와 윌리엄 랜더의 조사 결과 덕분에 군은 미리 위협을 요람에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이 샤오얼의 원래 생각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우라 박사는 괴수와 직접 싸우는 것을 내심 매우 거부하지만 제왕의 계획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면 군의 계획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렐름 란다는 쇼어의 도움으로 이미 제왕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제왕 조직은 인원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도 빠듯했고 많은 자원을 지원받으려면 몬스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야 했습니다. 이날 란다는 두 사람에게 누군가 파차오간도에서 방사선 급증 현상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비슷한 동위원소 신호가 나타났는데 그때 그들은 라우도노에서 몬스터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몬스터가 출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자와 렌달은 즉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슈어는 며칠 뒤 위원회 연설을 위해 몸을 뺄 수 없어 두 사람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면 제왕이 노인 샤워를 호송하는 길의 차가 갑자기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자 산젤라였다가 전화를 걸며 차에 오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Colonel, d'après votre dossier, vous parlez français. Si c'est vrai, raclez-vous la gorge.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두 명의 경비원이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구조된 샤워얼은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젤라는 그녀의 여동생이 괴수가 만든 재난으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제왕 조직에 가입한 것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왕 조직이 하는 일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다른 리더를 찾기로 결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슈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슈어만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젤라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슈어는 적어도 잠시나마 곤경에서 벗어나 케이트와 몇 명 합류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시 1955년으로 돌아갔고 란다와 에코는 고조마 섬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방사선 급증을 발견한 스즈키 박사를 만났습니다. 스즈키 박사는 감마 방사선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이 공과 같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미확인 생물을 끌어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를 소개한 뒤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호수 한가운데 공을 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사선을 좋아하는 몬스터의 경우 이 상황은 낚시와 유사하며 호수 아래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사람이 괴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쁜 일을 끝낸 슈어는 뜻밖에도 미국에서 밤새 달려왔습니다.
슈어의 렌다를 보고 기뻐하며 스즈키 박사를 열정적으로 슈어에게 소개하지만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혜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타임라인은 2015년으로 돌아가 케이트 여럿과 합류한 슈어는 이들을 데리고 알제리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상의 표시에 따르면 케이트 아버지의 세 번째 정류장은 바로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케이트 두 사람이 차를 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니는 갑자기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었고 산젤라는 계획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제니에게 약속했던 그녀는 이번 한 번만이라도 무사히 사막에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얼마 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실제로 이곳에서 케이트와 건태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때 그는 감마선 시뮬레이터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이트와 건태는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고 상대방도 그들의 목소리를 곧 알아차렸습니다. 뜻밖에도 슈어가 망원경을 꺼내 살펴보니 케이트 아버지가 그들을 빨리 떠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시 1955년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자가 슈엘의 도착에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연애 중이었기 때문인지 앞으로의 이념이 달라 두 사람의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나중에 혜자가 란다와 결혼하기 위한 복선을 깔았기 때문. 혜자는 슈엘이 다른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슈엘은 단지 그녀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호수의 감마방사선 시뮬레이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들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엄청난 힘으로 시뮬레이터를 뿜어냈고 시뮬레이터를 따라 해안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여러 사람의 눈앞을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된 고질라입니다. 타임라인이 2015년 케이트 아버지가 탈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차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왕이 조직한 헬리콥터가 뜻밖에도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의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전에 갑자기 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굴러 떨어지는 물건을 피했습니다. 이어 놀란 사람들의 눈초리에 지하에서 온 몬스터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온 그는 왜 산과 바위 밑에 자신을 묻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놀란 고질라는 분노의 포효를 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고질라는 개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서 나이든 슈어는 고질라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목적은 그가 겪었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케이트 몇 사람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고 그래서 양측은 결국 여기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엘과 산젤라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본 케이트 세 사람은 아버지를 계속 찾는 길에 올랐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타임라인은 1955년으로 돌아가고 고질라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슈어는 군 고위층에 알리려 했지만 더 이상의 무기로 고질라를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게이코의 저지에 결국 군인인 슈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제왕 조직의 본부로 돌아왔을 때 이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교 중 한 명이 샤워어리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지휘관과 모든 것은 나중에 그들의 해군이 인수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슈엘이 이번에 고조간도에 간 것은 정말 게이코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2015년으로 돌아가고 케이트 몇 사람이 얼마나 걸어야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제니는 더 이상 사람들을 숨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왕의 조직과 몰래 연락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는 몇몇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어쩔 수 없이 도쿄에 가서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이름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조작된 것이지만 제왕 조직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어 그녀가 은밀히 많은 사람들의 행방을 폭로하기만 하면 그를 도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 사람들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왕 조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니는 진실을 말했고 두 사람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밖에도 케이트는 듣고 나서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는데 분명히 그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된 케이트 아버지가 드디어 이번 회에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케이트 그들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괴수가 나타날까요? 다음 주 업데이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왕 프로젝트 7화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케이트 등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고질라도 다시 우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샤오얼이 제왕을 이끌고 소대를 조직하여 방사능이 급증하는 협곡을 파괴하고 슈퍼 몬스터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난 회를 이어받아 제왕이 조직한 47호 전초소에서 알래스카주의 갈라진 계곡에서 방사능이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되자 그들은 곧바로 구체적인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 제왕 조직은 비밀리에 리프트밸리 근처에 88호 전초소를 설치하여 이 미확인 동위원소 폭발의 원인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당초 고질라가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계곡이 갈라진 곳에서 또 다른 공격적인 타이탄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왕 조직은 모니터링만 했을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조직에는 다른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괴수를 없애고 괴수가 다시 인간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직에 있는 산젤라는 그의 여동생이 괴수가 일으킨 재난으로 죽었습니다. 제왕 조직에 가입한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인데 뜻밖에도 지금 조직은 몇몇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젤라는 뜻을 같이 하는 한 무리의 멤버들과 배신을 택하고 나이든 슈어를 새로운 소대장으로 추대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슈어의 인솔 아래 88번전 초소로 곧장 돌진하여 이곳을 점령한 후 다시 갈라진 골짜기로 가서 몬스터와 싸우려 합니다. 샤오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그들이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고 곧 모든 기지가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봉쇄에 앞서 슈어는 스태프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떠나는 것과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슈어의 연설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반스의 눈에 띄었는데 그녀가 바로 방사능의 급증을 감지한 전 47호 전초전 대원이었습니다. 큰일이 뜻밖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재빨리 밖으로 도망쳐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회에서 고질라가 깨어나 추락한 헬기 근처에서 제왕의 조직에 있던 잭은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 공항까지 걸어갔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케이트를 만났습니다. 다만 케이트는 그를 보고 분노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화장실에 있던 샤오메이는 갑자기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이닥치는 것을 발견했고 케이트가 찾아왔을 때 바닥에는 그의 옷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제왕의 조직에 의해 납치된 케이트가 마침 살아남은 잭을 보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냉정한 잭은 현재 제왕 조직 내부에서 괴수를 연구하고 추적하는 일, 괴수를 직접 박멸하는 일, 케이트와 켄타의 조부모, 그리고 아버지가 첫 번째 부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케이트는 갑자기 연구만 했다면 왜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기계를 작동시켜 고질라를 깨우려고 했을까요? 케이트의 말에 잭도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와서는 케이트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케이트의 아버지와 동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고질라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일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고질라를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잭은 두 사람이 아버지를 찾을 때 자신을 데려오기를 원하지만 케이트는 메이 군을 먼저 찾고 보자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잭은 급히 조직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뜻밖에도 조직의 고위층은 샤오메이를 납치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잭은 고위층에게 메이 군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이어 케이트 아버지의 상황을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케이트 아버지를 의심하고 뭔가 끔찍한 것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든 고질라를 끊임없이 깨웁니다. 전화를 끄는 잭은 샤오메이를 찾은 뒤 케이트와 켄타이가 데리고 가서 둘의 아버지를 찾기를 바라며 두 사람에게 상황을 알렸고 제왕 조직에서 조사한 샤오메이의 자료를 다시 말해줍니다. 원래 샤오메이의 본명은 코라였고 월트라는 과학기술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기밀을 발견하여 은밀한 신분을 강요당했는데 그는 이 회사가 샤오메이를 납치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잭의 의심이 맞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확실히 이 기술 회사에 의해 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메이는 회사가 동물을 연구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투자로 인해 수십억 위안의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회사의 리더들은 고질라와 같은 거대한 타이탄 동물을 보고 어떤 신경계가 이렇게 거대한 몬스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는 케이트의 몇몇 파트너로서 제왕이 조직한 사람들과도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리더는 메이가 계속 케이트를 따라다니다가 괴물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즉, 스파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야만 이 과학기술 회사가 샤오메이가 이전에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오메이는 케이트 등을 계속 속이고 싶지 않아 그들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바로 제왕조직의 책임자입니다. 샤오메이를 구출하기 위해 제왕조직은 왈트사와 어떤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적 조직도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대중의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샤오이 등은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알래스카주의 리프트밸리 부근에 도착했고 이번에는 곧 나타날 몬스터를 일사천리로 해치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어의 지휘로 미사일 한 발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뜻밖에도 폭발음이 땅바닥의 얼음과 눈 괴물을 끌어냈고 누군가가 협곡을 폭파하는 것을 보고 설괴는 다짜고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마치 수비수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도 동작이 한 발 늦었습니다. 격렬한 폭발과 함께 협곡 안의 에너지도 움직이며 순식간에 더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자 감마선도 사라졌습니다. 이번 회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호에서 제왕조직의 내부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왕조직과 합의한 회사는 바로 앞으로 고질라와 대전을 벌일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빨이 가득 찬 괴수는 핏대를 크게 벌린 채 케이트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번 회에서는 최신 몬스터가 등장하고 고질라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져 더욱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타임라인을 1955년으로 되돌립시다. 샤오얼의 무단 이탈로 제왕 계획의 책임권이 해군의 고위 관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게다가 샤오얼은 삼보해자와 약속했기 때문에 고질라의 생존 소식을 고위층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수소폭탄을 사용하여 고질라를 폭파한 후 그들은 핵무기로 이 슈퍼몬스터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해자 3사람이 다른 괴수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고위 관리들은 3사람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꾸짖었고 심지어 괴수의 존재 소식을 이용하여 국가 자원을 편취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슈어 등이 얼마나 억울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뜻밖에도 삼보해자는 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윌리엄 랜다가 직접 손을 움직인 것도 이 일 이후 슈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 3사람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고질라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장군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수소폭탄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군에 알려야 몇 명이 계속 중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어의 생각은 해자의 생각과 모순됩니다. 해자는 군이 고질라의 생존을 알게 되면 더 강력한 무기를 계속 동원해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몬스터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제왕조직을 처음 만든 동기와는 다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샤오얼은 해자와 란다에게 최근 몇 년간의 모든 조사 자료를 정리한 후 모두 최고 장군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란다와 해자는 자세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던 윌리엄 랜더 박사는 무심코 개미 한 마리가 지도를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번뜩였습니다. 해자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지구 공심론을 제기합니다. 윌리엄 랜다는 이 괴물들이 지표면이 아니라 땅속에 살고 있고 땅속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괴수의 자취가 이렇게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자신의 이론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앞으로 제왕조직의 기밀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슈어는 다시 제왕 계획의 책임자가 되기 위해 자료를 올리면서
고질라가 살아남았다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해자는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괴수의 무서움을 군부에 알려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추측대로 장군은 수소폭탄이 고질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다시 제왕계획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해자와 란다 두 박사에게 제왕조직의 권위를 보장했습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자흐스탄의 한 폐공장에서 시니어 슈어가 이끄는 소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해 해자가 조난을 당한 공장이었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샤오얼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미루어 볼 때 1952년 슈어는 36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2015년 10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노쇠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두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트 여럿이 제왕조직과 협의하여 샤오메이를 찾은 후부터 그들은 계속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제왕이 조직한 기록 보관소에서 케이트는 중년의 슈어에 관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해자가 조난당한 시기와 장소, 실종 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한 결과 케이트의 아버지도 거기에 갔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왕조직의 도움으로 폐공장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게 발밑에서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렸고 샤오메이가 자세히 살펴보니 동물의 껍데기일 뿐이었고 이어서 그들은 이 껍데기가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모두 비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도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곤충과 같은 것은 일단 털갈이가 되면 표피가 신체의 성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계속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비교적 넓은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 중심부에 갑자기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한편 잭등은 인근에서 많은 폭탄을 발견했고 지뢰를 제거하기도 전에 산질라가 반란소대를 이끌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인원수 부족으로 케이트 몇 사람을 곤경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현재 샤오얼이 장악하고 있어 그의 지령이 없으면 소대가 몇 명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슈어는 케이트를 안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는 케이트에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은 땅속에는 인간에 속하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해자, 란다, 운 좋게 지하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구 중심 세계의 신기함은 상상을 초월해 슈어의 현재 몸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오싹하게 합니다.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든 슈어는 지금 고질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고질라가 지구 중심 세계에 문지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세계의 생물들은 대량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는 지구 중심에서 지상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봉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안에 있는 것들이 대량으로 나오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삼보해자 박사라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 세계의 출현으로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해자가 조난당한 후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슈어가 폭파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군중은 재빨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중요한 순간에 지면의 진동으로 샤오메이가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케이트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눈을 뜨고 메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슬퍼하기도 전에 곤충과 비슷한 괴물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커다란 입을 벌리고 케이트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슈어는 케이트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둘 다 떨어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학 공장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주인공 팀들은 대부분 지구 중심 세계에 빠졌는데 그렇다면 다음 회는 지구 중심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해자 박사는 살아있습니까?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 중심 세계에 빠지고 최신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케이트는 돌연변이 스타일의 몬스터를 마주하고 계속 뒤로 물러서는데 이 몬스터는 뜻밖에도 그녀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스토리라인은 1962년 캔자스의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산프 박사는 실종 후 죽음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뜻밖에도 케이트의 미래 아버지인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란다에게 입양되었는데 당시 샤워월은 상견례로 작은 칼을 선물했습니다. 곧이어 제왕의 계획 실험이 시작되는데 랜달과 슈어는 우연히 이곳에서 지구 중심 세계를 연결하는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지하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이 일은 곧 군부를 놀라게 했고 그들은 사람을 보내 끝까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전날 군부의 각계각층의 거물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슈어와 다른 세 사람이 선택되었는데 이 지구 중심 세계 탐험은 마치 인간이 우주를 탐험하는 것처럼 성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대표하여 괴수의 세계에 발을 디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을 모래시계 작전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아직 지구 중심 세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은 먼저 감마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지하에 있는 몬스터를 유인하고 그들이 기어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폐쇄합니다. 이어 슈어 등은 볼 장비를 타고 상대방을 뒤쫓아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계획은 좋았는데 막상 실행해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이 갑자기 달려들어 몬스터에 의해 열린 입구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바닥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시험기지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는 이 기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떨어지는 공들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사람들은 슈어 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번 실험으로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군도 제왕계획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왕 조직은 그렇게 쉽게 폐쇄되지 않았고 윌리엄 랜다는 1973년 해골섬 사건까지 미친 듯이 조사했습니다. 1982년, 그러니까 20년 후 어느 신비로운 기지 안에 도착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쇼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그가 2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는 자신이 납치된 줄 알고 그를 돌보는 간병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그녀를 직접 납치했습니다. 슈리 란다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란다가 죽었다고 하자 슈렉에 진정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가 돼지에게 선물했던 칼을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눈앞의 남자는 미우라에코가 남긴 아들 돼지였습니다. 슈어는 자신이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한동안 납득할 수 없었지만 계속 남아 있어야만 했다고 느꼈습니다. 돼지가 그에게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슈어의 기억은 서서히 펼쳐집니다. 그는 당시 그들 중 몇 명이 무사히 강화한 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고 한 명은 불행히도 사망했으며 통제센터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공포에 질린 거대한 생물이 그들을 덮쳤고 다른 몇 명은 순식간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도 불상사가 닥치려고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는 그 괴물과 함께 빨려 들어갔고 다시 깨어나서 자신이 지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돼지도 슈어에게 그의 어머니 해자가 죽은 후 란다도 해골섬에서 변을 당했고 이제 그들 3인조에는 슈어만 남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지금 괴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전에 한 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샤워월이 더 이상 이 괴수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를 요양센터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샤워월의 귀환으로 돼지의 마음속에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고 확신했고 원래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왕이 조직한 돼지도 조직의 관계를 이용하여 괴수의 흔적을 계속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안국 직원들도 슈어가 다른 나라의 스파이인 것을 우려하며 슈어의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슈어는 그 다음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냈고 고질라와 무토이 세기의 대전이 분노의 씨앗이 묻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은 현재로 돌아왔고 그 폭발이 있은 후 겐타로는 한쪽 다리만 부러졌을 뿐 그는 아직도 케이트 등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회복되자마자 아버지의 작업실로 가서 그동안 아버지가 쌓아온 단서를 찾았습니다. 겐타로가 아직 찾고 있을 때 스튜디오 문이 열렸는데 그 무책임한 아버지가 그의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케이트가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다이지도 참지 못하고 겐타로를 끌어안고 당시 상황을 묻습니다. 한편
깊은 구덩이에서 떨어진 노년층 샤워홀과 메리는 곧장 지구 중심부로 향합니다. 아직 입구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의 이 지역은 각종 전류에 둘러싸여 있었고 다행히 두 사람은 이 위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케이트는 어디로 떨어졌는지 두 사람은 진정하고 케이트를 먼저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지상, 제왕 조직 기지 내에서 세계의 비정상적인 파동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몬스터가 나타나는 출구에서 비정상적인 신호 파동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 변동은 이전의 어떤 신호와 달리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인위적으로 보내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화면이 돌자 케이트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이미 지구 중심 세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작은 괴물이 갑자기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화살 하나가 괴수의 눈에 꽂혔고 맞은 괴수는 순식간에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놀란 케이트가 돌아섰을 때 할머니 미우라 케이코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지난 회에서 삼보혜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그녀가 실제로 밝혀졌을 때는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극중 지하세계는 금강대전의 고질라가 보여주었던 지하세계와는 달리 거꾸로 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회에서도 신종 몬스터가 등장해 다음 회가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보는 몬스터의 왕, 고질라가 드디어 다시 등장합니다. 고질라가 나타나자마자 이온 드래곤을 잡으면 때립니다.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하세계로 떨어진 후 케이트는 뜻밖의 이곳에서 50년 넘게 죽은 것으로 판명된 미우라 에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혜자의 모습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괴수들은 모두 자신의 영지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의 괴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혜자는 케이트를 데리고 재빨리 이 구역을 떠납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혜자는 케이트를 제왕이 조직한 구조대원으로 인식합니다. 혜자의 기억은 50여 년 전 이 지심의 세계로 떨어졌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케이트는 혜자 할머니를 보고 자신을 구조대원으로 생각하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두 사람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메이가 찾아왔고 겁탈 후 남은 생의 두 사람이 다가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슈어의 목소리도 멀지 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혜자를 조용히 불렀지만 혜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슈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혜자가 지금 몇 년도냐고 반문합니다. 혜자는 1959년 세상에 떨어진 지 57일 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슈어는 혜자에게 2015년 타임라인에서 왔고 현재 57일이 지난 것이 아니라 거의 57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혜자가 그의 늙어 보이는 모습을 잠시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케이코도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혜자가 잠시 납득이 가지 않자 슈어는 밖으로 나와 옛 친구를 진실된 얼굴로 만났습니다. 한때 절친 친구였던 혜자는 슈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슈어의 신원을 확인한 혜자는 란다에게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슈어는 란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혜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이런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던 케이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아버지 데지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게 된 혜자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한 줄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자는 몇 사람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슈어는 감마선 시뮬레이터를 보았습니다. 혜자는 프로그램을 수정했고 이를 이용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뮬레이터를 보며 슈어는 그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혜자도 케이트에게 아들 데지의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화면이 지상 세계로 옵니다. 이때 이미 데지는 도쿄의 집으로 자진 귀환해
켄타의 어머니와 이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슬펐지만 결국 그에게 관대하게 응낙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돼지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부자간의 정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켄타 등은 1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결국 아버지를 찾았지만 부모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괴로운 켄타는 술집에 와서 술로 근심을 달랬습니다. 바로 그때 제왕의 조직에 있던 잭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무더기의 자료를 가지고 켄타에게 말했습니다. 제왕 조직은 감마선 폭풍에서 규칙적인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잭은 누군가가 땅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가장 큰 확률은 슈어와 케이트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제왕 조직은 괴수의 일거수일투족에만 관심이 있고 자원을 분산시켜 샤워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엘과 케이트 등이 살아있는지 슈엘은 큰 뜻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화면은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것인지 슈어는 해자에게 윌리엄 랜더의 죽음을 포함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자도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해자는 이곳이 괴물들이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지구 중심 세계와 지상 세계의 중간쯤 되는 마치 하나의 분리대처럼 두 세계를 가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감마선 시뮬레이터를 당초 군이 실험했던 곳인 1962년 슈어가 처음 진입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한때의 우주선이 멀쩡했던 것을 보면서 슈어는 이곳을 떠날 자신이 2배로 늘었습니다. 시공간 왜곡 효과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50여 년이 지나도 이곳은 불과 몇 주일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슈어의 추측처럼 조종석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마선 시뮬레이터를 조종석과 연결해서 시뮬레이터를 활성화시킨 후 바깥에 있는 몬스터 한 마리를 마음대로 유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슈어의 경험상 몬스터가 나타나면 반드시 지상 세계의 입구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균열을 통해 무사히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좋았으나 실행해보니 그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감마선 시뮬레이터가 활성화되는 순간 이 지역에 거주하던 이온 드래곤이 갑자기 방사능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노사우루스가 훌쩍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기기가 감지하여 방사선 폭풍에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안에 있던 생물이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온 드래곤은 강한 바람을 안고 순식간에 시뮬레이터의 연결선을 뚫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방사선 폭풍 내의 유기체도 멈춥니다. 이온 드래곤이 가까워지자 슈어는 재빨리 선실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이온 드래곤이 그들을 한 입에 삼키기 전에 두 줄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앞에 있는 동그란 공을 삼키려던 이온 드래곤이 갑자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광선 폭풍 속에서 고함 소리가 한바탕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괴수의 왕 고질라가 걸어 나옵니다. 고질라가 시뮬레이터를 향해 다가갔을 때입니다. 영지의 침입을 느낀 이온 드래곤은 갑자기 공격해 갔습니다. 두 마리의 몬스터가 순식간에 서로 싸웠습니다. 원자가 숨을 내쉬면서 이온화용은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고질라는 날개를 잡고 힘껏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아이오노사우루스의 몸이 찢어져 방사선 폭풍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지상세계로 연결되는 입구가 열리자 갑자기 강력한 흡입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조종석이 빨려 들어가려는 순간 해자는 급히 슈어를 불러옵니다. 슈어는 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강한 흡입력으로 찢어진 지 오래된 친구를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조종석을 따라 지상세계로 왔습니다. 해자 여럿이 선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이곳이 이미 무장한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자 등이 무슨 일인지 모를 때 갑자기 케이트의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알고 보니 켄타와 잭은 데이터를 가지고 대지를 찾았고 다시 자원 제공 회사를 찾아 케이트 등을 찾았습니다. 결국 대지의 추론을 이용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케이트의 소개와 함께 대지는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에이펙스 리서치 회사 사람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고 지하 세계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자원을 후원하고 케이트 등을 찾는 것이 바로 에이펙스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펙스 회사는 사실 나중에 기계 고질라를 만든 회사입니다. 케이트 등이 지하 세계에 떨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케이트는 이곳이 인간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콩이 있는 해골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나크, 몬스터의 유산 시즌 1의 내용, 이것으로 모두 끝납니다. 마침내 케이트와 건태는 자신의 아버지 데지를 찾았습니다. 지구 중심 세계의 수수께끼도 차근차근 풀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에 나오는 킹콩은 몬스터의 세계 속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 이야기에서 킹콩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하나 주문해주세요.